대신증권이 내년 하단을 좀 제일 많이 낮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글로벌 전략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 투자하실 때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투자 키워드는 상대적인 안정성을 제가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고 수 있는 잣대들이 경기, 이익. 사실 내년도 되면 이 속도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유동성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놓고 봤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재정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투자 환경들이 사실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안전지대를 좀 찾아야 된다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내년도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네. 첫 번째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성장 격차인데요. 보통 이제 선진국, 신흥국의 GDP를 놓고 이게 이제 확대되면 신흥국이 선진국처럼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성장을 못 쫓아간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보통 그레이트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도 좀 정체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변이에 대한 어떤 통제 부분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 백신 보급이 빨랐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 여전히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권역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변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변목 현상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공급망 변경 현상이 지속될지 아니면 좀 완화될지 여부는 결국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망하는 거는 올해 현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때가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국가별 제조 생산과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한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대부분 평균치를 상회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제조업 생산이 상회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국가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인도가 있고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급망 변명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인도나 아세안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이 코로나19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1분기 정도는 댓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망 변동 현상도 내년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이긴 하지만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실내로 11월 달 셋째 주 이후에 이 서부 항만에 이 적체됐던 이제 하역품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실 때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BDI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징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흥국 기축 발작 재현 가능성인데 사실 연준이 통화정책 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ECB를 포함해서 주요국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실 긴축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자극할 수 있고 또 통화가치 약세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연간으로 좀 상시 변수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들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내년도 증시 향방을 좌우할 3대 변수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얘기를 살짝 나왔는데 선진국과 이제 신흥국 사이에 디커플링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뭐 다들 아실 거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때 우리가 또 너무 못 갔잖아요. 이런 흐름이 어쨌건 뭐 미국도 지금 조정을 받고 우리도 조정을 받지만 아직도 디커플링이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얼마나 더 가게 될까요? 내년에도 계속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을 이제 최우선 투자 국가로 내년에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권역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이드 코로나를 원활하게 시행을 하고 또 경기 회복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결국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그 여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사실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놓고 본다고 하면 신흥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좀 높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전체의 평균적인 금리는 5% 정도 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뭐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이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1% 전후에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드릴 때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이제 지표들이 이제 금리보다는 성장률이 높으면 사실 국가들이 돈을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도 이제 신흥국의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자율을 하회하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기 어려운 환경인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가 1% 전후라고 하면 내년도 선진국 경제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내년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